1466년 조선 창덕궁 수강전. 한겨울의 찬 기운이 고요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숨조차 얼어붙은 새벽, 산실 안에서는 한 생명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아기가 울지 않았습니다. 산파들은 당황했고 어이들은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아이가 울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새 생명이 세상에 나와 울지 않는다는 것은 곧 불길함의 징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허겁지겁 달려온 한 여인, 바로 대비 정의왕후 윤씨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품에 안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울어라, 울어야 산다. 그리고 잠시 후 아기의 작은 입에서 터져나온 한 줄기 울음소리. 짧지만 힘있는 울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두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울음으로 아이의 생명은 구해졌고 그 아이의 이름은 이연. 훗날 조선의 가장 기이한 왕자, 제한대군이라 불리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단순한 생명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피로 물든 운명의 서막이었죠. 아버지는 세조의 손자이자 예종의 장남, 아직 왕세자 신분이던 예종이었습니다. 즉, 이연은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세계에서 운명은 언제나 뒤집히는 법이었습니다. 이때 그 방 한편, 조용히 고개를 숙인 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송씨, 훗날 연산군의 어머니가 될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임신 중이었고 마음속에 깊은 불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기 이연의 울음소리를 들은 순간 송씨는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울음이 자신과 자신의 아이의 운명을 끊어놓을 것임을 예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연은 태어나자마자 조선 왕실의 적통 원자로 기록될 운명이었습니다. 그가 성장해 아버지 예종이 왕위에 오르면 자연스레 세자가 되고 왕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공식이 곧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게임으로 변하게 됩니다.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지만 왕위 계승만큼은 언제나 피와 눈물의 정치였습니다. 이연의 탄생은 축복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에게는 위협이었죠. 그가 울음을 터뜨린 그날, 궁궐의 다른 한편에선 송씨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낳을 아들, 이융, 훗날 연산군이 될 아이가 결코 왕이 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 울음소리, 내 아이의 운명을 삼켰구나. 기록은 없지만 그렇게 그녀는 절망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왕실의 권력은 그렇게 시작 전부터 균열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연의 출생은 명문가의 영광이자 조선의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그가 울지 않았던 이유가 단순한 신체적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예견된 비극의 징후였을까요? 기록은 말이 없지만 역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아이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린 순간 조선의 왕위는 이미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통의 계승, 그리고 또 하나는 피로 얼룩진 욕망의 길이었죠. 그리고 말입니다. 이 단 한 번의 울음은 훗날 왕좌를 잃게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 그 뒤에는 이미 한 여인의 절망과 한 왕가의 비극이 동시에 숨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울음이 훗날 조선 왕실의 운명을 바꾸는 신호탄이 될 줄은요. 그날의 새벽, 수강전의 문 밖에는 아직 피어오르지 않은 겨울 해무가 천천히 깔렸습니다. 궁궐의 처마 끝에 매달린 서리방울이 반짝였고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길조라 했고 누군가는 불길하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미 그 순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아기의 울음, 그것이 제한대군 이현, 그리고 훗날 연산군으로 이어지는 조선 왕위 계승의 첫 균열이었습니다. 울지 않던 아기, 그가 결국 울음을 터뜨린 순간부터
조선의 운명은 조용히 비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문은 100년이 지나도록 조선의 왕좌 위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겨울의 창덕궁은 조용했지만 역사는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연이 세상에 울음을 터뜨린 지 8회가 흘렀습니다. 그는 궁궐에서 총명하고도 온순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예종은 그런 아들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내 대를 이을 원자다. 궁 안에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468년 예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자연히 어린 이연은 왕세자, 즉 원자로 책봉되었죠. 조정은 경사를 맞아 잔치를 열었고 백성들도 흰 옷을 입고 축하를 올렸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젠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운명은 늘 인간의 예상을 비껴갑니다. 예종이 왕위에 오른 지 불과 1년. 그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병세가 악화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의 급사. 그날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원자에게 조선의 왕좌가 걸려 있었죠. 하지만 그 왕좌는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대비 정의왕후는 단호했습니다. 원자는 너무 어리다. 나라를 맡기기에는 시기상조다. 그녀는 대신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제시했습니다. 13세의 자을산군, 즉 세조의 손자이자 수양대군의 증손자. 그가 바로 훗날의 성종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단 한 번의 회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로 이연은 왕세자의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왕이 될 운명의 소녀는 하루아침에 제한대군이 되었습니다. 기록은 냉정했습니다. 어려서 국사에 밟지 못하므로 종친의 예에 따라 대군으로 봉한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 한 줄이 한 인간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때의 나이, 겨우 4살. 그는 아직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어깨 위엔 왕좌의 무게가, 그리고 그것을 빼앗긴 허무가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성종이 즉위하자 권력의 질서는 급격히 재편되었습니다. 한명회, 신숙주를 비롯한 훈구, 대신들이 세도를 휘둘렀고 예종의 계통은 조용히 뒤로 밀려났습니다. 이연은 더 이상 조정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곁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생모 안순왕후 한씨. 그리고 또 한 사람, 유모 그은물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은물은 보통 궁인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의 사위 윤사로가 직접 추천한 인물로 왕실 내에서도 덕망과 학식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대군을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너는 무너지지 말 거라. 그 말은 훗날 이현의 인생을 관통하는 예언이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이현은 12살의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겸손했고 말수가 적었으며 무엇보다 규범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궁중의 시선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그는 왕이 될 수도 정치에 나설 수도 없는 왕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해 조정은 혼인을 명했습니다. 사도시정 김수말의 딸과의 정략혼이었습니다. 이연은 아직 세상에 서툰 소년이었고 그의 부인은 병약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궁중의 예법은 냉정했습니다. 대군이라면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하여 어린 부부의 혼인은 차갑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이상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연이 부인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 같은 방에 있기를 거부한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부인은 병약하니 가까이 할 수 없다. 궁인들은 수군댔습니다. 혹시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어머니 안순왕후는 그 말을 듣고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성종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대군이 부부의 예를 다하지 못합니다. 부적합한 혼인을 정리하게 하소서. 그렇게 이연은 14살의 나이로 첫 이혼을 맞습니다. 이듬해 그는 다시 혼인합니다. 박중선의 딸, 명문가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또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대군이 부인을 의심하고
심지어 여종과 부정을 저질렀다는 황당한 말을 합니다. 조사는 곧 결백을 밝혔지만 이미 관계는 회복 불능이었습니다. 안순왕후는 또다시 아들의 이혼을 청했습니다. 이연은 스스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3번의 혼인, 2번의 파탄, 그리고 끝내 첫 부인과의 재결합. 그 모든 과정은 그를 세상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그는 바보다. 아니, 세상을 버린 현자다. 의견은 갈렸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미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울지 않았던 이유. 혹시 그때부터 이 세상과의 인연이 어긋나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예종의 피를 이었지만 그 피는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에서 고요히 식어갔습니다. 왕이 될 운명에서 밀려난 아이. 3번의 혼인을 겪고도 사랑 하나 온전히 지키지 못한 남자. 그의 이름은 점점 사람들의 입에서 잊혀갔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뒤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연, 그는 정말로 바보였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피하기 위한 처절한 생존의 길을 택한 것일까요? 조선의 권력은 냉혹했습니다. 울지 않던 아기가 이제 말을 할 나이가 되었지만 그의 말은 세상에 닿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아니었고 왕도 아니었으며 그저 왕실의 한 구석에서 잊혀가는 이름이었죠. 그렇게 제한대군의 인생은 조용히 다음 막으로 넘어갑니다. 세상이 그를 버렸는지, 그가 세상을 버렸는지는 시간은 흘러 조선은 성종의 치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태평성대를 구가했지만 그 안은 달랐습니다. 훈구파와 사림의 갈등, 권력의 암투, 그리고 왕실 내부의 냉정한 서열. 그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제한대군 이연은 점점 침묵의 인물이 되어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왕족의 족보에 올라 있었지만 그의 존재는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성종에게 그는 조용히 두어도 되는 혈육, 대신들에게는 이협이 되지 않는 종친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도 독특한 그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이연은 언제나 정갈한 옷차림을 유지했고 예법을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지켰습니다. 왕실의 제례나 사가의 혼례에서도 그의 절은 정확했고 말투는 점잖았죠. 그러나 그 이면엔 이상하리만치 비정상적인 태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여자를 멀리했습니다. 아니, 피했습니다. 부인과의 동침은 물론 여인의 손끝조차 스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병문안을 위해 그의 방에 들어서자 이연은 흠칫 놀라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부인은 가까이 오지 마시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밤새 손을 씻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왕의 피를 이었지만 사내로서의 기운이 없구나. 여인을 더럽다 하는 자가 어찌 가문을 잇겠는가. 그의 어머니 안순왕후 한씨는 근심이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미래를 걱정해 성종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전하, 이 아이가 후사를 두지 못하면 대가 끊기옵니다. 하지만 성종은 냉정했습니다. 그대의 아들은 이미 대군일 뿐이오. 그의 후손이 아니라 나라의 대가 이어져야 하오. 그 말은 사실상 왕실에서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이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세상과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가던 그의 발걸음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으리라. 사람은 욕망으로 망한다 하였으니 차라리 고요가 낫다. 그 말은 단순한 맹세가 아니라 단절의 선언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문인들과의 교류를 거부했고 학문에도 흥미를 잃었습니다. 연회를 열어도 음식만 내놓고 본인은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변 사람들에게 권하며 웃을 뿐이었죠. 대군의 행동이 점점 기이해진다. 조정 안팎에서 이런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책을 읽을 줄 알면서도 일부러 글자를 틀리게 읽었고 서찰을 한글로만 써서 신하들이 한역해 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행동 속에는 어쩐지 의도적인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정치의 중심에서 멀어지고자 한 자의 조용한 몸짓 말입니다. 그는 권력을 두려워했습니다. 왕의 혈통이면서 왕이 될 수 없는 존재. 그 애매한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조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죽어나간 종친들을 그는 모두 직접 보아왔기 때문이었죠. 이현은 스스로 바보가 되었습니다. 아니, 바보의 탈을 쓴 현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유모 그 음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늙은 그녀는 대군을 돌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똑똑한 자를 죽이고 바보를 살려두는 법이지요. 그 말에 이현은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미소에는 묘한 체념이 섞여 있었겠죠. 그는 더 이상 세상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누가 비웃어도 누가 헐뜯어도 그저 조용히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음악과 시, 그리고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침묵이 오히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무지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무지를 이용해 자신을 숨기고 있는 것인지, 기록은 이렇게 남습니다. 행동은 어리석으나 그 예법은 단정하였다. 즉, 바보처럼 보였지만 결코 어리석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세상과 단절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치의 피비린내를 피하려는 생존의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세속의 욕망을 거부한 깨달음이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기이함은 단순한 이상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침묵의 전략, 그리고 권력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제한대군 이현. 그는 세상의 중심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오히려 세상은 그를 잊지 못했습니다. 조롱과 의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이름. 그의 침묵은 조선 왕실의 한가운데서 가장 큰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세상은 연산군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광기와 공포가 궁궐을 덮고 피의 정치가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왕족이란 이름은 더 이상 안전의 보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언제든 숙청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이름이었죠. 그런데 그 피바람 속에서도 단 한 사람, 아무런 상처 없이 살아남은 왕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한대군 이현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바보 왕자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보스러움이 그를 살렸습니다. 그는 정치와 학문을 멀리했습니다. 조정의 회의에도 나가지 않았고 손에 붓을 잡는 일조차 드물었습니다. 대신 하루 대부분을 음악과 시, 그리고 풍류에 쏟았습니다. 검은고를 켜며 사설 노래를 부르고 종들과 함께 춤을 추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단순한 방탕이었을까요? 그의 주변 사람들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학문을 모른다면서도 예법 하나는 완벽했습니다. 어전의 의례, 제사의 절차, 복식의 규범까지. 한치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진정한 바보였다면 가능한 일일까요? 성종 때부터 이어진 그의 이상한 행적은 연산군 시절 들어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연산군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제한대군을 귀하게 대했습니다. 명색이 예종의 아들이니 피로는 자신보다 더 높았던 인물. 그를 함부로 대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현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바보처럼 굴었습니다. 말을 더듬고 질문엔 엉뚱한 대답을 내놓았죠. 연산군이 웃으면 그는 더 크게 웃었습니다. 마치 세상 모르고 사는 철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 기묘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제한대군이 꿀떡 찌꺼기를 거지에게 주며 말했다더라. 쌀이 없으면 꿀떡 찌꺼기를 먹으면 되지. 이 말은 순식간에 궁중의 웃음거리가 되었죠. 누군가는 무지하다 했고 또 누군가는
이 엄한 말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라 속삭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남의 사정이나 세상 일에는 무관심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왕실의 제사 때가 되면 그의 예법은 누구보다 완벽했습니다. 바보처럼 보였지만 행동 하나하나에는 섬세한 계산이 숨어 있었죠. 그의 바보 행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중종이 즉위한 후 궁중에서 서각띠를 하사했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조용히 받았지만 이현은 달랐습니다. 그는 띠를 차고 문 밖으로 나가더니 전하, 방금 받은 이 띠를 신이 다시 청하옵니다. 중종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이현은 웃으며 절했습니다. 그 모습은 어리석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연극이었을까요? 그는 세상이 자신을 바보로 불러주길 원했습니다. 바보라면 누구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조선의 왕좌를 뒤흔드는 피해 숙청 속에서도 그는 그렇게 무해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이 시기 제한대군의 집에는 기생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장녹수. 그는 장녹수를 기르고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이현은 그녀를 예술가로 대했지만 연산군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 장녹수는 단순한 예인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이었죠. 결국 연산군은 제한대군의 집을 찾아 장녹수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 자체를 가흥청이라 부르며 기생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왕족의 집이 기생들의 거처가 된 것입니다. 그 수모에도 이현은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었을 뿐입니다. 왕께서 원하신다면 그대로 하시지요. 세상은 그를 진짜 바보라 불렀지만 그의 침묵 속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거절은 죽음을 부르고 수능은 생을 지킨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현의 행동은 조롱의 대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절박한 생존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 속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탄핵되지 않았습니다. 중종 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이 폐위되었을 때조차 그의 이름은 숙청 명단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반정 공신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종공신 1등. 아이러니했습니다. 폭군의 시대에 웃으며 살던 바보 왕자가 반정 후엔 공신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묻습니다. 그는 진짜 바보였을까요? 아니면 천재적인 생존자였을까요? 그의 인생은 조선 정치의 이면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죽었고 침묵한 자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속에서 이현은 바보라는 가면을 쓰고 누구보다 현명하게 세상을 건넜습니다. 결국 그는 세상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조선의 모질이 왕자, 그러나 가장 오래 산 왕족. 어리석음이 생존이 되고 침묵이 지혜가 된 시대. 그가 바보였는지 천재였는지 그 답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습니다. 연산군의 광기가 꺾이고 세상은 다시 뒤집혔습니다. 중종 반정이 일어나 폭군이 폐위되자 궁궐엔 또 다른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왕족이라 해서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연산군과 가까웠던 자, 그를 두둔했던 자는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에서도 단 한 사람만은 무사했습니다. 제한대군 이현.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반정 이후 오히려 원종공신 1등으로 책록됩니다. 조선의 권력은 냉혹했지만 그조차 그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무해했고 피로는 왕보다 높았습니다.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의 완벽한 방패였습니다. 그는 권력의 가장자리에 머물며 묵묵히 그러나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생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는 바보다. 남녀의 일도 모르고 세상 일에도 무지하다. 하지만 그 말들 뒤에는 묘한 존경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았지 않은가. 그의 일상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글을 쓰지 않았고 학문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래를 부르고
음료를 즐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과의 연결을 끊은 채 오로지 자신만의 세계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어느새 평화로운 바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결코 순진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왕족들이 숙청당하고 역모로 몰려 죽어갔지만 그는 끝까지 단 한 번도 권력의 칼날에 스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거절했고 세상은 그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미묘한 거리감이 그를 살린 셈이었습니다. 이연의 어머니 안순엉우 한씨가 세상을 떠난 건 1498년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문 앞에서 오랜 시간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어미의 은혜는 바다보다 깊도다. 그는 그날 이후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선언했죠. 나는 다시는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 성종은 그를 걱정했습니다. 왕의 피를 이었는데 부사가 없다니. 여러 번 궁중의 여인을 보내 그를 설득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욕망은 사람을 더럽히고 권력은 사람을 망친다. 그의 말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생존의 신조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를 바보라 불렀지만 그 바보의 말 한마디, 한 행동은 모두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을 연극처럼 연출했고 그 연극의 결말을 누구보다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1525년 12월 14일 제안대군 이현. 그는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나이 60. 당시로서는 드문 장수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왕실에서도 큰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관은 짧은 기록 한 줄을 남겼습니다. 예종의 아들로서 어리석으나 효성이 지극하였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역사책 속에서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는 한 인간의 모든 생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리석음으로 살았지만 지혜로 죽었습니다. 사후 그의 집은 수진궁 쇼진궁으로 개조됩니다. 조선의 어린 왕자와 공주들이 제사를 지내는 곳. 자식을 두지 않았던 그가 아이들의 혼을 위로하는 공간의 주인이 된 셈입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생전에 가문을 이을 자가 없다며 손가락질 받던 남자가 죽어서는 왕실의 후손들을 모시는 사당이 되다니 말입니다. 그의 양자 이파리 반은 훗날 고종 때 낙풍군 로어리준으로 추정됩니다. 뒤늦은 예우였지만 그것으로 그의 정통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가 끝내 잃지 않은 것은 이름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였습니다. 그의 삶은 조선 왕실의 긴 그림자 속에서 가장 조용했지만 가장 강한 생존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기억됩니다. 왕좌를 버리고 바보가 된 자, 그러나 가장 현명하게 산 자. 그의 미소는 마지막 순간에도 고요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웃었던 이유는 아마 세상 누구보다 먼저 권력의 무상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날 바람 한 줄기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 바람은 오래도록 궁궐을 돌며 속삭였겠지요. 지혜로운 자는 오래 살지 못하고 바보는 오래 산다. 그것이 바로 제안대군 이연이 남긴 조선의 가장 조용한 생존의 기록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긴 역사 속에서 제안대군 이연만큼 평가가 엇갈린 인물도 드뭅니다. 그는 분명 왕이 될 운명을 지녔지만 바보로 살았습니다. 어리석다는 이름으로 조롱받았으나 그 어리석음이야말로 가장 영리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삶이 남긴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권력은 정통성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피로 이어진 혈통보다 무서운 것은 이해관계였습니다. 정의왕후의 한마디, 대신들의 계산, 그리고 정치적 균형 속에서 왕위는 정통이 아닌 안정의 이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과정은 냉혹했고 잔인했습니다. 제안대군의 울음소리로 시작된 왕가의 균열은 결국 세대를 거쳐 연산군의 폭정과 중종반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왕권은 피로 이어지지 않았고 두려움과 계산으로 굴러갔습니다. 둘째는 생존도 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한대군은 자신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도 명예도 아닌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을 뒤흔든 연산군의 시대에도 반정을 거친 중종의 격변기에도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가면 속에 자신을 숨긴 채 그는 스스로를 무해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조롱했지만 누구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완벽한 방패였던 셈입니다. 그리하여 피의 역사를 건너며 오직 그는 무사했습니다. 셋째는 역사는 단선적 평가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사관들은 그를 어리석다 적었고 후대의 야담은 그를 천재라 불렀습니다. 그의 진짜 얼굴은 그 사이의 틈에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진정한 의미의 현명한 바보였는지도 모릅니다. 지나치게 현명하면 화를 부르고 너무 어리석으면 사라집니다. 그는 그 경계 위에서 줄타기를 하며 60년을 살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살아남은 지혜였습니다. 그가 떠난 후 역사는 조용했습니다. 왕위는 흘러가고 새로운 이름들이 이어졌지만 제한대군의 이름은 다시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은 수진궁으로 바뀌어 일찍 세상을 떠난 왕자와 공주들의 재향소가 되었지요. 자손조차 남기지 못한 왕자의 집이 다른 왕족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곳이 되었다는 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그는 왕좌를 잃었지만 생을 지켰습니다. 명예를 버렸지만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이름은 다시 불리고 있습니다. 바보라 불린 왕자, 그러나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인간. 결국 제한대군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화려한 권세의 교훈이 아니라 조용한 생존의 지혜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똑똑한 자를 높이고 어리석은 자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리석음이 가장 영리한 선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한대군은 그 사실을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하지만 그 속에는 늘 침묵한 패자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는 패자였지만 살아남은 자였습니다. 왕이 되지 못했지만 역사의 한가운데 남았습니다. 그의 삶은 묻습니다. 진정한 승리란 무엇인가? 왕좌 위의 삶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살아남는 것일까요? 결국 제한대군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살아남는 것, 그것이 곧 지혜다. 그날 왕좌는 무너졌고 권력은 흩어졌지만 그의 이름은 지금도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바보의 이름으로, 그러나 지혜의 상징으로. 여기까지 제한대군 이연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깊은 기록과 생생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